신채호 선생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열례 제1대 사건이라 규정했습니다. 자주적인 난가사상과 사대적인 유교사상의 대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난가사상은 엘리트 무사집단인 고구려의 조위선임과 신라의 화랑도에 나타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사정신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유교사상이 난가사상에 승리해서 그 후의 역사가 사대주의로 흘렀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관은 일제강점기에 자주독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의도를 깔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경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주와 사대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담보하는 유연한 실용 외교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의 견해를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12세기 고려에서는 문벌귀족 사회의 사치가 극심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고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승려묘청은 풍수지리설과 도참설을 내세워 인종에게 접근했습니다. 개경의 지덕이 다했으니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서경의 기원을 받으면 금나라가 항복하고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계는 묘청과 정지상 등 신진 세력 중심의 서경파와 김부식이 이끄는 문벌귀족 중심의 개경파로 갈라졌습니다. 서경파는 칭제건헌을 하고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개경파는 이를 무모한 도발로 여겼습니다. 서경천도운동은 개경파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묘청은 1135년 서경에서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청계라 칭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은 서경을 포위했습니다. 내부 분열로 묘청이 살해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묘청의 난은 약 1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고구려 계승의식과 북진론이 위축되었습니다.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사대외교 노선이 주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신채호는 묘청의 난을 반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려는 북진파와 중국 중심의 질서에 순응하는 개경 문벌 귀족 간의 이념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묘청이 패배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가 사대주의의 늪에 빠졌다고 통탄했습니다. 이런 시각은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정의하는 민족주의 역사관에 기반을 둡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가 처했던 국제관계의 역학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2세기 초반,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금나라는 오랫동안 고려를 괴롭혔던 거란족의 요나라를 1125년에 멸망시켰습니다. 1127년에는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켰습니다. 금나라는 송나라를 남중국으로 밀어내고 북중국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후에 고려에게 사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려가 요나라를 대국으로 섬겼듯이 이제는 자국을 대국으로 섬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묘청은 이런 상황에서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와 금나라의 군사력 차이를 무시한 주장이었습니다. 신채호는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와 기상을 그리워하며 묘청을 그 계승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12세기의 고려는 5세기의 고구려와는 다른 국가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나라를 정벌하려면 압록강을 건너 만주벌판으로 가야 합니다. 보병 위주의 고려군이 만주벌판에서 금나라의 기병과 맞붙는 것은 자멸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자주독립 의지로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풍수지리설과 도참설을 동원한 서경 세력의 주장은 합리적 국정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채호는 난가의 역동성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권력투쟁을 반영했습니다. 종교적 선동에 기댄 정책은 국가 경영의 불확실성만을 증대시켰습니다. 신채호는 김부식과 개경파를 사대주의 세력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대 외교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관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경파는 외교적 타협을 통해 고려의 국채를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화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신채호는 묘청의 패배를 자주성의 상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주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무모한 전쟁 선포보다는 외교적 수사를 통해 실익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생존에 더 유리합니다. 개경 문벌 귀족이 내실을 다지지 못했던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나라와 평화 공존을 하려 했던 것까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금나라도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후에는 고려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신채호식의 전투적 민족주의는 위기 상황에서 결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의 국가 경영에서는 유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외 관계의 핵심인 외교적 유연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묘청인안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자주태의 사대라는 프레임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변국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익을 수호하는 유연한 실용 외교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묘청의 좌절은 극단적인 명분론이 현실적인 국가 경영 전략에 밀려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자주독립 국가를 열망하면서 일제에 맞서 싸웠던 신채호 선생의 뜨거운 가슴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머리로 국제정세를 읽어낸 실용 외교를 낮추어 보아선 안 됩니다. 자주는 강대국의 고개를 숙이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하는 능력입니다. 4대 외교를 굴욕 외교로 여기는 것은 이분법적 단순 논리입니다. 4대 외교는 강대국과의 전쟁을 피하고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 외교였습니다.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 역사적 사건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